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바쁘시니까 뭐 빨리 들어갈게요. 예. 네. 그 첫 번째로 지금 저 이준석 표 이 공천 시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PPAT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지만은 네. 이거 정도는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험을 쳐본 사람 또 이것을 들여다본 젊은 유권자들 반응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좀 주목할 만한 반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방의원 하려고 했냐라는 반응이 그 주류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조금 더 난이도를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런 시험 기준에도 미달하는 분들이 뭐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뭐 기초단체 이런 데는 기초단체니 뭐 시구의원 이런 데는 공천이 되셨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되셨죠. 많이 되셨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해도 네. 가산점제로 이제 지역 같은 건 적용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잘 못 받은 분들이 공천 또 되실 겁니다. 예. 아, 그렇더라도 어쨌든 최초로 이런 걸 도입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그런 거 기대를 하세요? 저는 뭐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이 이제 일정 성적 이상의 의무화되기 때문에 예, 예전처럼 그냥 짬짬이 공천이라든지 밀실 공천 같은 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면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뽑혀지는데, 원내대표 추대론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 대표께서, 거기엔 제동을 거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대론은 어떻게 좀 가라앉은 겁니까? 추대로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실제로 뭐 2명 이상이 나오시면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접수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뭐 어쨌든 김태흠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충남지사를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에 따라 가지고는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뭐 당연히 그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그 최대한 좀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 경선으로 되겠군요. 아마 조혜진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마 양파전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이제 승부가 나게 될 테니까 저는 네. 뭐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누가 당선되든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워낙 이제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네.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합니다. 자,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한테 복귀를 하면은 선대위원장 좀 맡아달라 부탁하겠다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양하고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게 되면 당을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셔야 될 텐데 네. 선대위원장 좀 이제 명예롭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안철수 대표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의 네.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더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인데 저는 네, 네. 뭐 안철수 대표 측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설득하겠죠 나중에 가면. 예. 제가 반응을 조금 들어보니까 선대위원장 같은 거 과거에 많이 해봤다. 근데 꼭 그런 요식적으로 막 뭐 회의하고 메시지 내고 나 이제 그게 싫다. 그냥 나 필요하다는 곳에 다 달려가서 그냥 돕겠다. 뭐 이런 의향이신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돕는데 선대위원장 하는 게 무슨 지장이 있을까요? 저는 선대위원장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어쨌든 선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여부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아하. 맞춰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돕는 거하고 선대위원장 자리 맡아가지고 돕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냥 여기서 언론적 질문을 하나 드려본다면 아마 네. 혹여라도 선거 결과가 나쁠 때 책임론 이런 게 좀 꺼려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냥 언론에서는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 선대위원장 안 맡으면은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를 질까봐 그런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석이라는. 그냥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윤석열 정부의 그 성공에서 이번 지방은 꼭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전부 다 돕는 것이지 질까봐 회피하는 것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예. 좀 알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그 안철수 의원 좀 그 이제 거론이 된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저께 그 내년에 이제 대표 임기 끝나면 뭐 어떡할 거냐 했더니 B 의원이 나오면 밀겠지만 C나 D가 나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C와 D가 누군지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지금 이 C라는 이니셜 그리고 또 B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C는 의원자를 안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철수 의원 아니냐? 아니 안철수 인수위원장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C와 D에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포함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 C와 D에 대해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어차피 이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차피 저는 상계동에서 이제 총선을 위해서 뛰어야 될 텐데 그 네. 과정에서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앙당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분들이 뭐 중앙당을 맡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거는 상계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좋은 거고 네네. 제가 지난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계동에서 열심히 해도 중앙당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서울 강북 지역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철수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당이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선제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당을 맡아가지고 예전에 국민의당 때는 총선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좀 고배도 마시고 뭐 이렇게 네네. 여러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예, 예. 대표가 뭐 맞는다고 해서 꼭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안정된 그런 그 이제 리더십이 다음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시고 또 이 관련해서 지금 인수위하고 당이 조금 좀 디커플링이다 상태 같다. 예, 이런 얘기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까? 좀 따로 놉니까? 디커플링은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죠. 좋은 의미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인수위는 인수위의 본연의 업무인 정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네네. 당은 당대로 좀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서로 역할에 눈독을 들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당은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고 예, 인수위는 정권의 밑그림을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 인수위에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런 네. 게 디커플링이죠. 다만 그 이제 인수위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인수위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계속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까? 저는 뭐 아쉬움은 있지만은 저는 뭐 인수위가 하여튼 뭐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 초반에 민주당에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좀 그렇죠. 고전했지만은 저는 5월 10일에 만약에 청와대가 개방되고 이런 식으로 네네.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초기의 혼란은 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네네. 인사발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이제 당장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인사고 그리고 네네. 앞으로 한 4월 한 달은 굉장히 인수위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지금 안철수 위원장 나와서 한마디만 더 여쭈면은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에 대해서 한 사흘 전에는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저께인가요? 그 이견이 좀 있다. 그 이제 특히 아마 공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뭐 양당 간의 협상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조심스럽고요. 대신 이제
뭐 과거의 협상에 비해 가지고는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많은 것들을 관리에 따라 가지고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다는 말도 다시 좀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이견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타결이 네. 최종 타결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네, 네. 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네. 그러면 금주 안에 좋은 소식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협상을 이제 그렇죠. 지시했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뭐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은 네. 이 금주안 이런 것도 사실 좀 너무 길게 보는 거고 아.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만에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소식에 합당 소식에. 저는 뭐 최대한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거 상당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뭐 그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그렇죠. 타결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지금 그런 이견들이 하나씩 조율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봅니다. 관련해서 최소한 당명도 논란이 됐었는데 뭐 당연히 국민의 힘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정도는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당명은 전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지난번하고는 달라진 것 같네요. 예, 약간 잘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빌어보고요. 자, 이번에 지방선거에 특히 경기도가 지금 제일 이제 아무래도 관심인데 어저께 김은혜 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 지명도 높아졌다고 좋은 평가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윤핵관 쪽에서 굉장히 이제 김은혜 의원의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 의원들이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은혜 의원의 출마를 통해서 경선 흥행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관계없는 분들도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아마 당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또 당선인도 대변인직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그러면 정말 한번 유승민 전 의원을 뒤집고 어떤 이변까지도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떤 그 드라마를 지금 구상하신다면. 아무래도 경선이라는 것이 치러질 텐데 이게 지금 네.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쪽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뭐 김동연 부총리는 이미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여러 여론조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그 당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죠.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쟁자들에게 상당한 당 활동 이력을 갖고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이재명 고문이 김동연 후보를 밀고 있고 뭐 서울에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게끔 독려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공천이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뭐 대선에서 패배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런 경선과 관련해서 그게 변수로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변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그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것이 가미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전만큼 뭐 당원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다든지 하는 조직체는 가동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당내 분열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선이 후보 간의 경쟁으로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은 뭐 뒤에 절대자나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배후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을 흔들고 이런 행동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 때 엄청나게 진영 결집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조금만 진영 내 결집이 흐트러져도 선거에 진다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그런 개입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꼭 김동연이 아니고 그 당의 기반이 좀 있어온 그 안민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해볼 수 있겠군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상대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사정은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상당히. 네네. 이번에 경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승부처다. 또, 왜냐면 경기가 이제 그 이재명 전 후보의 원래 이제 거기 텃밭이고 또 이쪽 입장에서도 꼭 뺏어와야 되는 그런 곳이어서 승부처다. 아마 그래서 경기 이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어떤 승리 또는 패배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실제로 막 경기가 지난번에 우리 당선인이 대선 전체에서는 이겼음에도 경기에서 예. 5% 정도 지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네.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네네. 모든 광역자치단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당선인의 네. 철학을 실현하는 데 가지고는 국회 180석 의석은 어차피 2년 정도 더 가는 것이고 그랬을 네. 때 사실 지방선거에서 한 군데 광역자치단체라도 더 이겨가지고 저희가 지방행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꼭 경기에 이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충청권이 그 민주당 수중에 있는데 뭐 거길 갖고 온다든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온다면 그것으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보다 뭐 승리를 했다라든가 나쁘지 않다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주장보다는 결국에는 네. 어떤 선거를 치렀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결과를 다르게 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네. 광역자치단체장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풀뿌리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장도 있지만은 특례시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들은 네. 100만 도시들이고 이곳의 그렇죠. 특례시장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례시장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례시라는 게 그러니까 성남 뭐 화성 성남은 아닙니다. 성남 성남 아닙니까? 아니고 고양, 용인, 그리고 저기 창원, 네. 네, 고양, 용인, 그리고 수원 이렇게 됩니다. 수원. 거기, 네. 예. 거기 굉장히 나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죠. 후보가 저희가 계십니까? 저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 특례시들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가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세 개의 기초지만은 중요한 그 선거도 좀 평가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저께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에 입성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측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송영길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가 인천에서도 네.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순탄하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아마 계양구 보궐선거가 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어떤 경기도 내 보궐선거 발생하는 상황도 노리고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양은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본인에게 네네. 나머지 경기도에 출마 가능성 있는 지역, 보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본인에게 좀 네. 어려움이 있는 네. 지역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런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선택이란 건 쉬운 곳에, 계양으로. 지금 제가 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 당이 다소 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출마한다면은 네네. 그 이재명 후보의 맞춤형으로 네네.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담을 이재명 후보가 좀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역할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일 수도 있고. 저격수라고 하기에는 그보다는 좀 더 중량감 있는 분들도 원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다. 그런 예를 들어 뭐 성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출마할 거가 있다고는 좀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저희 당 경선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 후보가 나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게 돼서 비는 곳이 있다면은 우리 당 의원이 빠지는 곳은 우리 당 우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을 이재명의 맞수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중량감 현역은 아니지만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 중에서 상당한 경험과 경력분들이 네. 이재명 그 후보를 맞춰서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는 네. 당연히 뭐 이재명 지사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 이제 의혹에 아무래도 이제 뭐 각종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 그런 거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대장동 건이랑 관련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네. 수사를 받지는 않았던 걸로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수사받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네. 그런 어떤 그게 주목적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그 후보가 정치적인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그런 지금 그 호사가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의원직을 일종의 방탄조끼로 지금 생각하고서는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런 네. 어떤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활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호사가들의 지적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좋은 지적,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 그것과 별도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인천 이제 올해 지역구 하신 분이고, 또 대선 패배 책임자로서 뭐 좀 당분간 집거하겠다고 물러난 사람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저 옆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는 게 이재명 상임고문에 무슨 동료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장 이제 선거전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드립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 뭐 저랑 이제 당대표로서 맞상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알지만 이번 대선 때 참 파란만장하셨습니다. 처음에 네. 다리 부상 입으셔가지고 송 대표님이 원래 되게 현장에 하신 걸 좋아하는데 별로 그렇죠. 못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시고 네. 그리고 네. 또 중간에 부친 상도 계셔가지고 잠시 또 그렇네요. 활동이 좀 되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마지막에는 그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송 대표님이 망치로. 굉장히 활동적인데 네. 이번에 되게 대선 때 역할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의 책임론은 송 대표에게 뭔가 지목하는 민주당 내 여론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저는 송 대표님이 인천시장을 하시고 그리고 인천에서 네. 지역 활동하시면 나중에 그 다음에 무슨 갑자기 충청북도 지사 이런 거 나가신다 그러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왜 그런 행동을 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은 보통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도 들어가는 자리고 약간은 다른 지사나 이런 자리와 다르게 그렇죠. 소통용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직위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런 태극을 높여서 도전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큰 의구심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만약에 송 대표님과 이 문제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당의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송 대표님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 정도 드릴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와닿네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작년에 오세훈 시장 도와서 그 당선하는데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거둔 표차에 비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제 앞선 표차가 굉장히 줄다 보니까, 물론 그건 서울과 전국의 차이는 있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는 작년처럼 낙승을 지금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내 인사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경쟁력이 높은 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표 구성과 우리 오세훈 시장의 그 지지층의 표 구성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그 윤석열 당선인에게 간 어떤 전통적 그 보수층의 표를 그대로 오세훈 시장이 흡수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강점인 젊은 층과 그리고 또 여성층 공략에 또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작년보다 표 격차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번 대선 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대녀. 절대적인 비율로는 과거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어줬지만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 이대남과 정확히 반대로
50% 넘는 그 2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좀 전에 젊은 층 여성표를 오세훈이 갖고 온다면 더 승리가 예상이 된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그 젊은 여성 끌어올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네. 저희 오세훈 시장이 뭐 시장 당선될 때 보면 3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전부 다 예. 상대 후보가 여성 후보입니다. 네. 강금실, 그다음에 한명숙, 그다음에 이번에 박영선까지.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성 후보 상대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진 아. 그런 어떤 후보인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일로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40% 밖에 저희 오세훈 시장이 여성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20대 여성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4%가 박영선 후보, 네. 그리고 15% 정도가 이제 군소 여성주의 정당들로 이제 가게 된 것인데, 네네. 이 15%에 해당하는 군소 여성주의 정당을 가는 그 페미니스트 표라고 하는 그 지점은 어차피 좀 어떤 후보가 나가도 저희 당 입장에서 공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 때랑 전국당 이 선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윤석열 당선인도 뭐 20대 여성에서 크게 감소한 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늘어났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세훈 후보는 그거보다는 더 받아서 여성들한테 좀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예. 그리고 나아가서 꼭 서울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20대 여성을 국민의힘이 다시 좀 되찾아오는 게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을 보면 그 이제 무슨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뭐 굉장히 그 젊은 여성들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 여성 표심을 대선 때보다는 또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전반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이게 가족 오락관에 남성팀 여성팀 하는 것처럼 정치판이 돌아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저희 당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낙인 찍기나 이제 프레임 씌우기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1번남, 2번남 이런 표현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굉장히 분열적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저희가 가진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주당의 저런 어떤 젠더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 자체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성 유권자들이 그런 민주당의 그런 어떤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그 전략을 눈치를 채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마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진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이 아마 민주당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성들은 그쪽 속셈을 눈치채고 좀 투표를 바르게 할 것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프레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이 지방선거의 구도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180석 그 여소야대 상황을 충분히 그 견제할 수 있으려면 지방 권력이 신정부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선거에서 네네. 큰 틀에서의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철학과 저희의 철학이 좀 다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금성 복지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불편한 점을 만회한다라는 생각이고 저희는 인프라나 아니면 지방에 꼭 필요한 시설 등 확충해서 지방을 수도권의 격차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 철학의 네. 차이가 국민들한테 크게 이제 닿는 아마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내심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김태흠 의원 이번에 이제 충남지사 출마하는 것에도 우리 윤 당선인이 이 대표한테 그 의원님이 이제 쓴소리 잘하시고, 참, 그 역할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당선인이 지금 지방선거에 어떤 쏟는 관심, 또 어떤 어떤 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떤 의식, 그런 거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대화 오간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당선인은 당연히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네. 저랑 얘기할 때도 뭐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게 당선인은 대선을 치르면서 뭐 국민들이 이제 후보로 선출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짧은 이제 정치인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네. 지금까지 많은 빚을 진 대상이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나가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네. 지금까지 지는 정당은 항상 그런 원칙을 허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것은 정말 윤당선인 그리고 이 대표 모두 이기는 공천 아주 하겠다. 네. 아주 결의를 보이시는 것 같고요.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는데 우리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네. 지방선거를 그래서 이제 제일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거취도 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끌면 이거 참 대표로서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거취 지난 지방선거 이제 저희가 2개 이겼거든요. 대구하고 네. 경북.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에 비해서 뭐 어떤 성과를 측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네요. 네. 결국 저희가 광역단체장 수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네.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은 3개 광역단체장체가 있는데 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2개를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개.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고 좋은 뭐-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당대표 하다가 제가 작년 6월 11일부터 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동안 선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빨리 저는 네. 이 선거 좀 빨리 끝내고 좀 네. 일상적인 평상적인 어떤 당의 개혁이나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굉장히 지금 선거 때문에 뭐 사람이 피곤해서 지금 막 우리 당내 전부 다 지쳐가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네. 이 꼭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네. 이 1년에 걸친 그 피로를 좀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딱 6월 1일이 이제 선거 끝나면 그야말로 1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남은 1년 동안은 선거가 이제 없으니까 그 동안에는 당의 개혁 하고 싶은 거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그 1년 동안에 꼭 하겠다. 그런 포부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하고 싶은 건 지금 100가지 좀 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네. 개혁 작업이라는 건 항상 그 네. 기밀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인터뷰 때 그 예. 이제 개혁 작업, 핵심 키워드 한번 알아보는 인터뷰를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대표 그 피곤해 보이시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네. 젊음이 느껴지고 또 그다음에 어떤 좀 난처한 질문을 드려도 보니까 항상 답변이 그 미래로 나아가는 걸로 이렇게 받아치시는 걸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번에 원하시는 결과 지방선거 얻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하고 싶으시면 해주시는 걸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대선 승리를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선거에까지 저희의 어쨌든 그 철학 그리고 저희가 공약했던 것들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예. 네. 예, 이 대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